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설계 11주차 수업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설계와 직업, 진로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객관적인 나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 선택, 객관적인 나의 분석. 자,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평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우리 과제 20, 출석 20.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슌벤터의 창조적 파괴 과제물은 한번 제출했죠. 아직 미제출자들이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게 좋아요.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오늘 밴드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문제 있죠, 그죠? 이 A4 양식인데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다 만들어 가지고 링크해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 받아 가지고 A4 우리 한글 파일에 워딩을 쳐란 말이야. 쳐서 또 가끔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도 보니까 또 양식을 막 A3에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B4에 쓰는 양식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또 출력을 하면은 에러가 나요. 저는 우리 기연구실에 A4 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하면은 또 에러가 나면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 혹시 또 과제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실습 과제라고 해가지고 본문 A4 양식에 있는 본문에도 반드시 본인의 소속과 교과목 있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설계 1-1, 2-1, 5, 6교시는 1-1이고 7, 8교시는 2-1이에요. 반드시 기입하세요. 그리고 이메일 보낼 때는 이메일 바깥에 제목에도 그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설계 갈로치고 2-1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제가 빨리 분류를 하거든요. 이메일 오면은 분류를 한단 말이야. 특별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4차 산업 1-1, 2- 두 개 반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는 구분 없이 하다 보니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메일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도 꼭 자기 소속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간고사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시험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메일 꼭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감점 줄 거예요. 그리고 제출일자 중요합니다. 제출일자는 5월 27일. 내가 지금 우리가 게시하는 시점이 5월 5일날 오후에 하니까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5월 27일 수요일 18시까지 오후 18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산업혁명의 정의와 전개 단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첫 번째 문제.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인터넷이나 우리 다른 책에서도 많이 있지만 거기보다는 제가 수업한 내용 이 중심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고 무엇을 배우는 것이며 그리고 주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키워드를 갖고 우리 사례를 덧붙여서 이 사례와 주는 의미, 시사점,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점. 그럼 알게 된 점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 키워드라고 있잖아. 그 키워드. 한강의 기적이면 한강의 기적이 기업가 정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리콘밸리가 한강의 기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한 그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쓰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앙트레프레너 있죠? 가정물 내용하고도 약간 겹칠 수가 있어요. 잘 쓰신 분들은 거기 내용들도 같이 요약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그 3대 기술 영역이라고 했었어. 3대 기술의 영역과 그 기술 사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역량, 여기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분량은 이번에는 2페이지, 그죠? 2페이지 이내로 하세요. 글씨 크기도 그대로 우리 12포인트로 해놨거든. 절대로 그 양식과 글자 크기는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주어진 양식에다가 작성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특히 우리 기업가 정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 키워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그게 중요하고 우리 이 수업의 취지하고도 맞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과 그 미래 설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간고사 설명을 했고, 우리 앞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또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혹시 그 핸드폰으로 문자로 주시는 분들 이름을 밝히세요. 소속과 이름.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그저 단체 우리가 단체 메일을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보고 보냈지만은 여러분들의 내가 전화번호는 전부 저장을 못 해놨단 말이야. 내가 문자 보낸다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내 이름을 알겠지 하고 여러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 그래서 얘들 한번 다시 오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보면 알지. 위에 보면은 누군지 알겠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 습관이 안 된 습관이 그렇게 안 돼 그런데 항상 보낼 때는 어디 누구입니다라고 보내야 내가 누군지 알지. 아셨죠? 이메일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온라인의 에티켓이라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중간고사 제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 5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걸 잘 들은 학생들은 바로 쓰는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 있죠. 내가 감점 할 거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냥 벌러 듣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그 집중력과 저거잖아. 집중력을 있고 그런 애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기업가 정신의 한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아셨죠? 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기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선택한 대로 결정된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삶은 본인이 선택한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선택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또 불행한 삶을 선택하면은 불행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도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우리 긍정적인 선택, 두 번째 지금의 선택, 세 번째 가치 있는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자유며 착각도 자유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부정적 생각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도 자유고 어떤 착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긍정의 힘은 무한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선택은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은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된다라고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좋은 말이 있어요. 이 좋은 말이 있는데 앞에 여러분들 요 PPT 한번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에너지를 창출하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요? 소비시키는 거죠. 긍정적인 것은 에너지를 창출시키지만 부정적인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 에너지를 소비시킨다.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선택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돈을 만들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선택은 돈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는데도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착각이지만은 긍정적인 착각을 선택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반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졸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자신감도 높아지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 회사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야. 충분히 많은 준비를 했고 면접도 잘 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자신감 있게 되고 자세도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 나보다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표정이나 말투나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어눌해집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어. 재밌게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시작하는 경우와 일을 해서는 안 되면 어떡하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일을 주면 항상 말이 많아. 그러면 우리 상사가 일을 시켜서요 일을 시키지 싫어하겠어요. 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이 없으면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일이 싫다고 해서 일 안 하고 월급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해요. 이 사회는. 그죠? 일을 많이 주면 힘이 들지만은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죠?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에너지를 창출하지만은 부정적인 선택은 소비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나를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주위의 사람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주위의 사람들부터 배척당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에요. 암의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을 때도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그죠? 여기 다시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선택의 연습입니다. 아셨죠? 우리 부정적인 선택을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우리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죠?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말을 걸었을 때 태자 맞을 거야. 이러한 부정적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선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인이 있나 보다라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무한 긍정이고 긍정적인 힘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물론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로 또 하죠. 그리고 또 반성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비판적인 사고와 반성적 사고,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한한 긍정이라고 봐요, 저는. 무한한 긍정은 나의 삶에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요소면 저는 요소 중에 요소임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감사, 미소, 그죠?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두 번째, 제목은 잘못됐네, 그죠? 지금의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잠깐 했는데, 우리 톨스토이 저서에서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야기 났어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이죠, 그죠? 지금과 현재.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거는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가치 있는 삶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 행복과 쾌락을 선택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 모두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우리 증오나 투기보다 뭐죠? 증오나 투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치관으로 보면은 증오와 투기보다는 우리 사랑을 선택해야 되겠죠? 염려와 고통보다는 뭐죠? 희락, 그죠? 염려와 고통보다는 희락,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거, 원수, 분쟁, 경솔, 이거보다는 뭐가 좋아요? 평화, 그죠? 화평, 이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무관심과 냉담보다는
우리 이제 부처님의 말씀, 그죠? 자비. 그 다음에 불친절보다는 양선, 그죠? 친절하게 좋겠죠. 배신보다는 충성이 좋겠죠. 그죠?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신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의 충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악보다는 온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방람함보다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람. 자, 우리 위에는 저 잘못입니다. 우리 절제. 그죠? 절제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방람보다는. 그래서 이외에도 뭐 돈이나 권력, 명예, 출세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좋은 가치겠죠.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이런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대학 생활에 대한 생각인데, 원래는 우리 대면 수업이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A4 용지를 제가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봅니다. 뭐 실습보다는 같이 쓰고 토론도 해보고 시간인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쨌든 요거는 집에서 혼자 꼭 한번 노트나 메모지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지금 현재 가장 기대가 되고 걱정되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냥 막막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 글로 한번 표현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의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의 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중간고사 가제물 대체라고 제가 올려놓는다 그랬잖아. 거기서도 지금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거기에 답을 잘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간고사는 일반 여러분들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이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아니고 이 수업 시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야기 중심으로 적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원래는 시간이 좀 요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의 행복지수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굴곡이 있다. 좋았던 때와 안 좋았던 때. 그러한 부분들은 그 연령대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그죠? 인생 중에 언제가 가장 좋았던가. 불행했던 때는 언젠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친한 친구들과 이제 그려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나눠 보는 것도 우리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나의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을 써왔습니다. 답안지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쓰고 자기 소개서를 씁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들을 써내려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문제를 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글은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술을 위해 1000자는 쉽게 쓰면서 인사 담당자를 위해 500자는 쉽게 쓰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글은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 청춘에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며 많은 과제를 던져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 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곡선으로 그려보라 하고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한 글을 써보라 합니다. 20몇 살까지 타인을 위한 글과 그림만 써왔던 학생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중간이라 표현하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두려운 자신의 마음을 적은 학생.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행복했다가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학생. 사랑에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지 못해 주저하는 학생 등 학생들은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알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수업, 하유진 선생님의 연세대 교양 강의를 같이 살짝 엿볼까 합니다. 강의를 엮은 책 나를 모르는 나에게를 통해서요. 저자가 학생들에게 실험 과제를 내줍니다. 저자는 종이컵을 꺼내며 10분 동안 이 종이컵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쉽게 떠오릅니다. 재떨이, 화분, 국자. 그 뒤부터 학생들은 더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깊게 생각합니다. 독특한 쓰임새가 학생들로부터 발견됩니다. 컴퍼스, 메모지 등등 모아보니 70, 80가지가 됩니다. 그때 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자세히 보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나요? 학생들이 멍한 얼굴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청춘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잘 살핀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알아주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종이컵의 용도를 다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가능성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특별한 점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론 지어버리진 않았나요?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남과 비슷한 평범함도 있고 자신만의 특별함과 독특함도 있다.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만 있는 모습을 파악해보자. 공들여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들여다보고 알아내는 게 시작이다. 남과 같아지려 하지 말자.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가치를 세상 밖으로 꺼내 크게 키워주자. 20대가 되었다고 10대에 못한 성찰을 차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와 시험이 계속되고 취업과 학비 걱정으로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많은 청춘이 마음이 급해 성찰을 생략하고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혹은 타인이 내려준 결정에 나를 끼워 맞춥니다. 저 사람의 판단이 맞을 거라고. 그래서 더더욱 자기 자신에 대해 쓰고 그리고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내가 보기 위한 글을 써봐야 합니다. 저자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생 곡선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무엇을 애써 해왔나요? 애쓴 나에게 해줄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제를 진행한 학생들이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깨닫는다. 잘해야 한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이런 마음에 난 겉으로 웃고 혼자 있을 때 울었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버려진 나를 발견한 느낌이다. 때로는 애써 온 나를 인정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나를 온전히 알아봐주고, 때로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모르는 나에게 시간을 내줄 때입니다. 지금까지 하유진 선생님의 책 나를 모르는 나에게 이었습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우리 생신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겠지. 여러분들은 다 효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음력 그 생일이잖아.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은 양력을 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음력 생일을 쉬고 있다. 그렇지만 음력을 갖고 또 양력으로 바꿔야 되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형제 자매 생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버이날 있잖아요. 어버이날은 꼭 한번 꽃이나 선물 같은 거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우리 작은 선물이나 우리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거 우리 감사 인사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친척들은 뭐 생일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가족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돼. 요즘은 이 사촌도 잘 모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촌까지는 그냥 알아요. 그죠? 사촌 이외에 여러분들 5촌, 6촌, 7촌, 8촌 알아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까지는 우리 8촌까지는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사다 보니까 사촌 이외에는 낭같이 보이거든.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6천까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게 6천과 8천도 상당히 먼 것 같지만은 상당히 가까워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제분들이란 말이에요. 형제분들의 자손이 6천, 8천까지 걷어졌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촌들, 형제는 6천이고 할아버지의 사촌은 벌써 8천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만큼 멀어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8천, 10천까지 총수가 있잖아. 그런 거는 저 위에 고조부까지 가면은 같은 진짜 한 고조부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친구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가족과 친구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하나의 그 중요한 인연입니다. 애인, 그죠? 배우자. 결혼하면 배우자지만 아직 애인. 그리고 은행 통장, 보험, 증권,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 관점이거든, 그죠? 경제적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적어보기.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적어보기.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적은 비밀 리스트를 만들어 두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갑 깊숙이 넣어가지고 가끔 꺼내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풍선기구 타기, 뗏목을 타고 강을 여행하기, 낚시하기, 우리 타지마할 관광하기, 만리장성에 올라가 보기, 일몰의 아름다운 광경을 사진에 담아보기, 우리 해안선 따라 걸어보기 등의 우리 당신의 그 여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다양한 그 경험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결코 일 속에서만 자신을 묶어두면 안 돼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양하게, 그죠? 우리 즐겨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것도 원래는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적어보고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주면 한번 적어보는 시간인데 그렇지 못하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온라인이라도 수업 끝나면 정지해놨다가, 그죠? 스톱시키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은 또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객관적인 나의 분석, 그죠? 나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삼행시, 그리고 좌우명,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기뻤던 일, 가장 나의 장점과 강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자습하는 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 혹은 구현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유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존재하는 것. 의미도 알고 있고. 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면 와닿는 느낌이 있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중요한 가치, 즉 부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 이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심리, 그것이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왠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않나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존재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책 제목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여러분은 소유지향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존재지향형 인간이세요? 약간 말이 어렵죠. 그러면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소개팅에 나갔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로 어필하는 스타일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또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또 어느 동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사는 소유냐, 이런 식으로 내가 뭘 가졌는지 중점적으로 설명하세요. 아니면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나의 가치관은 이렇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어필하세요. 이 책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요.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성적인 인간이 등장하는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 이 둘의 관계를 양자택일의 관계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모두가 존재하는 동시에 소유하고 싶어 하죠. 다만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 여기에 따라서 소유지향형 인간 또는 존재지향형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눌 수는 있겠죠. 여러분은 소유지향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존재지향형 인간이세요? 사유재산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낳는다. 소유 양식에서는 행복은 타인에 대한 우위 속에 자기의 힘 속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복하고 빼앗고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속에 있다. 존재 양식에서는 행복은 사랑, 공유 그리고 주는 힘 속에 있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굉장히 슬픈 말이지만 현실이죠. 에리 프롬은 이러한 속된 표현이 어떻게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이 두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가 이렇게 담담하게 적었어요. 소유냐 존재하는 기술적 진보가 인간의 사랑 역시 그것이 소유 양식에서 이야기되느냐 아니면 존재 양식에서 이야기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사랑은 하나의 사물이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점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실체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물은 없다. 사랑이란 추상 개념이며 아마도 여신이며 이방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여신을 본 사람은 없다. 실제로는 사랑한다는 행위만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것은 생산적인 능동성이다. 그것은 인물, 나무, 그림, 관념을 존중하고 알고 반응하고 긍정하고 향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의 그것의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을 갱신하고 자신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사랑이 소유 양식에서 경험될 때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감금하고 또는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고 약화시키며 질식시켜 죽이는 행위다. 사람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가 그들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숨기기 위한 말의 오용이다. 결혼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사랑에 의해 결혼했든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처럼 사회적 편의나 관습에 의해 결혼했든 간에 진짜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부분은 예외처럼 보인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주변에 보면 저러려면 결혼을 왜 했나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안타깝게도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고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인 이 결혼 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즉 결혼이 왜 미친 짓인가 그 까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에리 프롬이 소유 양식 그리고 존재 양식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구애 기간 중에는 어느 쪽도 아직 상대방에게 자신이 없으며 각기 상대방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애쓴다. 양쪽 다 살아있어 매력적이고 흥미를 끌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살아있는 상태는 항상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니까. 어느 쪽도 상대방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각자는 존재, 즉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데 정력을 쏟는다. 결혼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사태가 곧잘 근본적으로 변한다. 약혼은 파트너 각자에게 상대방의 육체, 감정, 관심의 독점적 소유를 인정한다. 이미 사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즉 하나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환심도 살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인간이 되려고 더 이상 노력하거나 사랑을 연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권태를 느끼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만다. 그들은 실망하고 당혹해한다. 이제 그들은 옛날의 그들이 아닌가?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을까? 대개의 경우 각자 상대방 속에서 변화의 원인을 찾으며 속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들은 서로가 사랑할 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랑하지 못하게끔 한 과오임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돈, 사회적 지위, 가정, 자식의 공동소유로 만족한다. 이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시작된 결혼이 사이가 좋은 소유 형태로 변모해버린다. 그것은 두 개의 자기중심주의를 하나의 합동자본으로 삼은 회사, 즉 가정이라는 회사인 것이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장기간 연애를 하고, 예를 들면 10년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헤어졌다, 이혼을 했다.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그 긴 연애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을 거고 또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혼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헤어져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저자인 에리 프롬에 따르면 이유는 간단하죠. 이 두 사람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 연애를 할 때에는 존재했던 거예요. 서로 존재 양식에 의거해서 상호작용을 했던 거죠. 서로 아직 묶어두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주려하고 내 곁에 두고 싶으니까 더 베풀고 또 서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존재자로서 서로 사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혼인 계약을 하고 법적인 테두리에 함께 묶이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자로서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 나의 소유물이 돼버렸으니까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소유 양식에 있어서는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 살아있는 관계가 없다. 그것과 나는 물건이 되어버리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반대의 관계도 성립한다. 즉 그것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동일성, 말을 바꾸면 건전한 감각은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의 소유 양식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살아있는 생산적 과정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객체와 주체를 모두 물건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관계는 죽은 관계이며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다. 저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 주변에서 오지랖 섞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답변은 비슷하죠.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이 사람이다 싶은 상대방이 나타나면 결혼할 거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읽으면 현타가 오죠. 아주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즉 결혼은 못한 거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왜 못했느냐? 인연을 못 만나서 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에리 프롬이 아주 준엄하게 꼬집고 있죠. 문제는 나 자신이다.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련하고 나 자신의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을 때에만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 잘 맞춰줄 만한 고분고분하고 만만한 상대방을 찾아서 변화시킴으로써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볼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혼자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어야만, 나 혼자 두 발로 바로 설 수 있을 때야만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나의 배우자 혹은 동반자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바로 가져야만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내 거야. 당연해 보이는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하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임을 에리 프롬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연애나 결혼처럼 세상 어려운 것도 없죠. 연애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스스로가 바로 서는 것이다. 내면을 수양하는 것이다. 즉,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준엄한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생존의 소유 양식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살아있는 생산적 과정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객체와 주체를 모두 물건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관계는 죽은 관계이며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성격이 이 소유 양식으로부터 존재 양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이 경제적, 심리적 파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사회의 기능은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일인데, 이 새로운 인간이란 다음에 드는 자질을 보여주는 성격 구조를 지닌 존재다. 첫째, 완전하게 존재하기 위하여 모든 소유의 형태를 자진하여 포기하려는 의지. 둘째, 안정감, 동일성의 의식, 자신감. 이것들의 기초는 자기의 존재, 그리고 밀접한 관계, 관심, 사랑, 주변 세계와의 연대에 대한 요구이며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물의 노예가 되려는 욕구는 아니다. 셋째, 자기 이외의 어떤 인간이나 사물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철저한 독립성과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일이 동정과 나누어 갖는 일에 전력하는 가장 완전한 능동성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함. 넷째,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에 완전히 존재함. 다섯째, 저축과 착취하는 데서가 아니라 주고 나누어 갖는 데서 오는 기쁨. 생명의 모든 현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것은 물건과 권력과 모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그 성장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지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곱째, 탐욕, 미움, 환상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애쓴다. 여덟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환상을 품지 않으며 생활함. 그것은 이미 환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홉째, 사랑의 능력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사고 능력과 함께 발달시킨다. 10번째, 자기도취, 즉 나르시시즘을 버리고 인간 생존에 내재하는 비극적 한계를 용인함. 11번째, 자기와 동포의 완전한 성장을 삶의 지고의 목적으로 삼는다. 12번째,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양과 현실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13번째, 또한 어떠한 성장도 그것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또 생명의 속성으로서의 구조와 비생명, 즉 죽은 자의 속성으로서의 질서의 차이도 안다. 14번째, 상상력을 개발한다. 그것도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의 도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의 예측으로서 견딜 수 없는 환경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지도 않는다. 천진하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16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음.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자기까지도. 이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지식밖에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17번째, 자신이 모든 생명체와 하나임을 인식함. 그리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파괴한다는 목표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협력하도록 애쓴다. 18번째, 방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가능성으로서의 자유. 탐욕스러운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라
언제나 성장이냐 쇠퇴냐, 삶이냐 죽음이냐 이런 양자택일에 직면하는 미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로서의 자유. 19번째, 사악함과 파괴성은 성장의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안다. 20번째, 이 모든 자질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단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꼭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은 없다. 그와 같은 야심도 탐욕과 소유의 형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21번째,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운명에 맡기고 항상 성장하는 삶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내. 그 이유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즉 에리 프롬이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이 존재 지향형 인간은 이런 사람이겠죠. 이 과거 속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지 않은 먼 미래만을 내다보는 그런 정체된 삶을 살지 않는 자신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서 현재에 충실하고 그 과정에서 충만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뭔가 소유하고 집착하려 들지 않고 나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 이 책을 읽고 나면 바로 이 존재하는 삶, 이 존재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약간 바꿔서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소유지향형 인간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존재지향형 인간으로 살고 싶으세요? 자,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존재지향형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으세요? 이 과거 속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먼 미래만을 내다보니 정체된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기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생동감 있는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